1993년 7월, 평화로웠던 플로리다주 브로워드 카운티에서 7명의 소년소녀들이 한 청년을 죽이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피해자는 20세의 바비 켄트로 그의 친구였던 마티 푸치오의 계획 아래 살해당하게 되는데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1973년에 태어난 바비 켄트는 재정적으로 넉넉한 특권층 가정에서 자라 활동적이고 의욕이 넘치는 소년이었습니다.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았는데 운동을 좋아했기에 모두들 그를 건강하고 매력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바비 켄트와 마티 푸치오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서로를 알게 되었고 이후 플로리다주 할리우드의 같은 동네에 살면서 함께 자랐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악감정이 존재했는데 때때로 청소년들의 우정에서 생기는 옳지 않은 불평등한 관계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바비는 마티를 지속적으로 구타하고 괴롭혀왔으며 이로 인해 마티는 자신을 괴롭히는 바비를 향해 악의와 증오의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마티에게 바비는 제일 친한 친구였지만 그의 괴롭힘에 벗어나고 싶었던 마티는 용기를 내 부모님에게 바비 이야기를 했고 다른 마을로 이사가면 안 되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이사는 어렵다며 대신 뉴욕에 있는 친척들이 있으니 말해두겠다고 말했고 그렇게 마티는 친척집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한동안 마티는 친척집에 머물렀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일이 생겼고 돌아온 마티는 또다시 바비의 괴롭힘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1993년 20살이 된 마티는 18살의 리사 코넬리와 사귀기 시작했고 두 사람은 빠르게 사랑에 빠져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그러다 리사는 마티의 친구인 바비가 마티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고 본인도 괴롭히는 그를 마티와 자신에게 멀어지게 하기 위해 바비를 그녀의 친구인 알리 윌리스에게 소개했습니다. 그렇게 바비와 알리는 사귀게 되었고 얼마 안 가 바비는 알리를 학대하기 시작했는데 그는 그녀에게 이상한 성적 행동을 가했으며 그녀의 생명을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알리는 그와의 관계를 끊어내야겠다고 생각했고 그와 몇 주 동안의 데이트 끝에 헤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헤어지고 나서부터 마티와 리사를 향한 바비의 학대는 또다시 시작되었고 그들은 좌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리사가 마티의 아이를 임신하게 되는데 더 돈독해진 마티와 그녀는 두 사람의 삶에서 바비를 영원히 없애려는 방법을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친구들에게 이 계획에 대해 말하기 시작하면서 그들은 바비의 여자친구였던 알리와 알리의 새 남자친구 도니 세메넥을 계획에 참여시켰습니다. 그리고 리사의 또 다른 친구인 헤더 스왈러와 그녀를 괴롭힌다는 사실을 알고 분노한 사촌인 데릭 드즈비르코 그리고 알리의 친구가 추천한 인물로 자칭 암살자라고 주장하는 데릭 카우프만도 이 계획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들은 7월 14일을 바비를 죽이는 날로 계획했고 마티는 바비에게 전화를 걸어 웨스턴 근처의 외딴 곳에서 그들과 자동차 경주를 하자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바비에게 알리도 함께 한다며 다시 너와 만나고 싶어 한다고 말했고 이 말에 바비가 동의하게 되면서 그들의 계획이 시작됩니다. 그렇게 계획한 7월 14일 그들은 바비의 집으로 가 그를 차에 태웠고 계획된 장소에 도착하자 전 여자친구인 알리는 바비에게 우리의 관계를 되살리고 싶다고 말하면서 그를 좀 더 외딴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그 사이 남은 사람들은 파이프, 야구방망이, 칼 두 자루 등 무기를 조립해 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준비가 다 된 그들 중 헤더가 먼저 알리와 바비 쪽으로 향했고 먼저 도착한 헤더가 알리와 함께 바비의 주위를 돌리는 동안 나머지 5명의 공모자는 그에게 몰래 다가갔습니다. 그렇게 알리의 남자친구인 도니가 뒤에서 바비의 목을 칼로 찔렀고 그 순간 바비는 비명을 지르며 눈이 마주친 마티를 보고 자신이 한 모든 일에 대해 사과를 하면서 도와달라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마티는 무시한 채 준비된 칼로 바비의 배를 무참히 찔렀으며 바비는 도망치려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준비한 무기로 바비를 무차별적으로 때리고 찌르는 등 잔인하게 계획을 실행했습니다. 바비를 향한 마지막 타격을 끝낸 뒤 그들은 바비의 시체를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 끝에 습지에 안에 버리면 악어가 시체를 먹으리라 생각했고 그렇게 그들은 바비의 시체를 해안에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무기를 모두 바다에 던진 후 바비가 정체불명의 여성과 데이트하는 것을 보았다는 식으로 알리바이를 만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후 바비의 가족은 그가 집에 돌아오지 않자 경찰에 실종신고를 하게 되는데 실종신고를 받고 경찰들이 조사를 시작하면서
경찰은 바비의 가장 친한 친구인 마티에게 그의 행방을 물었습니다. 이에 마티는 아무렇지 않게 바비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다며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진실이 7명의 공모자인 그들로 인해 밝혀지게 되는데, 사건이 있고 난 뒤 리사가 살인에 대해 엄마에게 털어놓게 되었고, 그녀는 바비가 자신을 강간하려 했다며 그래서 살인을 저질렀다고 말했습니다. 충격을 받은 그녀의 어머니는 사촌인 데릭도 함께 공모했다는 사실을 듣고 데릭의 어머니인 자신의 여동생에게 연락했습니다. 이후 두 자매는 경찰서에 리사와 데릭을 데리고 갔으며 카운티 보안관 사무실에 프랭크 일라자 형사에게 보내졌습니다. 두려웠던 건지 데릭은 형사에게 모든 것을 고백했을 뿐만 아니라 바비 켄트의 시체가 있는 해안 습지로 형사를 인도했습니다. 그렇게 바비가 발견되자 공모자들은 재빨리 왜 그가 죽어야 했는지에 대해 변명하기 시작했으며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후 1995년 7명의 공모자는 모두 가담을 했기 때문에 바비 켄트의 살인에 대해 개별적인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가장 친한 친구였던 마티 푸치오는 오랜 세월 동안 심각한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했으나 1급 살인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판결이 뒤집혀 가석방 자격이 있는 종신형으로 감형되었으며 현재 그는 플로리다주에 있는 감옥에 복역 중입니다. 리사 코넬리는 처음에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뒤집혀 22년으로 형이 줄었으며 이후 감옥에서 마티의 아이를 낳고 9년 복역한 후 2004년 2월에 석방되었습니다. 바비의 전 여자친구였던 알리 윌리스는 2급 살인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40년형을 선고받았으나 역시나 항소심에서 17년형으로 감형되었습니다. 그녀는 겨우 6년을 복역하고 2001년에 석방되었으며 그 후 몇 가지 다른 사소한 범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알리의 남자친구였던 도니 세메늑은 종신형과 음모 혐의로 15년형을 선고받았고 리사의 사촌인 데릭 드즈비르코는 2급 살인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으며 그는 11년형을 선고받고 4년을 복역한 후 1999년 10월에 석방되었습니다. 리사의 친구인 헤더 스왈러는 2급 살인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으며 그녀는 1998년 2월에 석방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칭 암살자 데릭 카우프만은 25년 동안 가석방 없는 종신형과 음모 혐의로 3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바비의 부모는 판결에 전혀 만족하지 않았으며 바비 켄트의 여동생 라일라는 가해자들이 감옥에서 석방되도록 허용하는 결정에 대해 공개적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군가를 죽였음에도 자유를 얻는다는 것이 역겹습니다. 그들은 끔찍한 사람들이며 그들이 한 일을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그들은 살아있을 자격조차 없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바비 켄트 살인사건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